2019년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은 퇴원 뒤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지 않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입법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논의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거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법제처라든지 다른 사법기관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4년 뒤인 지금 또다시 무차별 범죄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법입원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 검토를 밝혔고 국민의힘도 힘을 싣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 사실상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민주당도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를 가족에게 주로 맡기는 보호입원제 대신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 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국가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사법입원제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인프라 부족과 인권 침해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입원, 심판입원 이런 용어보다는 안심입원, 안심인권입원 이런 용어로 좀 바꿔서 4년 만에 논의를 시작한 사법입원제. 정부 합동 TF를 통한 종합대책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또한 최원종과 최근 대전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의 공통점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자. 먼저 이 최원종이 왜 이 치료를 중단했을까요? 일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원종은 조현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현병. 네. 조현병은 환청과 피해망상이 주 증상인데요. 더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가 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병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이를 병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조현병의 핵심 증상입니다. 이 조현병에 걸리면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이 귀에서 들리고요. 이로 인해서 피해망상이 생기는데 이 환청이 워낙 생생하다 보니까 이게 증상인 줄 잘 모르고 현실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병인 줄 모르게 되니까 당연히 치료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환청과 피해망상은 약물을 잘 복용하면 점차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재발할 수가 있고요. 조현병 환자는 병에 대한 인식이 이만큼 없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치료를 잘 받지 않습니다. 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입원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다면서요? 네, 6년 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강제 입원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일치해야 하고 친족과 배우자 등 2명이 입원에 동의를 해야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원 전체 병상을 살펴보면 2017년 좀 숫자가 나올 텐데요. 2017년 6만 7천 병상에서 2023년 5만 3천 개로 21%나 급감했습니다. 더욱이 대학병원 정신과 병상은 10년 새 1,000개나 줄었습니다. 정신질환 진료 수가가 좀 낮다 보니까 종합병원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강제 입원도 쉽지 않고 또 본인이 이렇게 또 치료를 거부하면 이 현실적으로 좀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현재 자해나 다른 사람을 위협할 위험성이 큰 사람에 한해서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의 우려 때문에 이게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과는 핵가족화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는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친족이나 배우자 등 2명이 동의해야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정신과 입원 제도를 손볼 것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강제 입원 요건을 좀 완화시키자는 거죠. 또 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이 법원에서 결정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입원을 결정함으로써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런데 국내에서 사법 입원제 추진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안인득 사건이라고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5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사법 입원제가 추진은 됐지만 계속 추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이런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제도를 좀 고민해야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또래 대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정유정. 젊은 남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 피해자를 노렸고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범죄자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진학 실패, 외적 열등감 등 개인적 결핍에서 비롯된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됐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본인의 어떤 불우한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 있다. 최원종 역시 개인적 분노가 무차별 범행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경찰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병원 상담 내용을 분석하며 특목고 진학 실패 등을 비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범죄의 이유를 사회에 대한 분노로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청년층의 결핍감, 소외감이 자칫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무차별 범죄 TF를 발족했지만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건지 아직 개념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가 일정한 분노 사회로 바뀌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잠복되어 있었던 사회 병리 현상이 짧은 시간 안에 표출되는 지금부터라도 소외된 청년층을 찾아내고 관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